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혜린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묻지마 펀드 열풍, 펀드 투자로 높은 수익을 낸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펀드에 몰렸는데요. 여기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볼 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나 다름없었던 은행의 낮은 이율까지 한 몫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반토막 펀드가 속출하면서 은행처럼 안전하게 원금도 보장받으면서 화끈한 수익률로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투자처는 어디 없을까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이번 시간은 안전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상호 금융기관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인 뉴스로 출발할게요. 네,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 스튜디오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위 말해서 제2금융권이라 불리는 상호금융기관, 일반적인 시중은행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들이 낸 예금으로 조합원에게 대출을 해주는 형태인데요. 상호부조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조합원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신용협동조합, 신협이죠. 새마을금고, 단위농협이나 수협 등이 대표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합원들끼리 이렇게 그 자금을 예탁 받아서 조합원들을 서로 도와주는 품앗이 같은 개념의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런 제2금융권 그러니까 상호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자를 많이 쳐주기 때문일 텐데 일반 시중은행하고 비교해봤을 때 얼마나 더 높게 이자를 주고 있습니까? 상호금융기관은 영리 추구의 목적보다는 조합원들끼리 이익을 공유한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금이자는 높고 대출이자는 낮은 편인데요. 정기예금과 동일한 예탁금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같은 금리의 시중은행 상품보다 16.5% 정도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 또 연말 정산 때마다 떠오르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이 장기주택 마련 저축인데요. 하지만 이율이 낮아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고 계십니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가입을 하면 소득공제 혜택에 이자도 더 받으실 수 있는데요. 1년에 300만 원, 연간 불이익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현재 신협은 장마저축의 평균 연 6.5%, 새마을금고는 평균 연 6.4%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연 4.9에서 6.2%의 금리를 적용하는 시중은행과는 차이가 꽤 있는 셈입니다. 네, 단 1%라도 이자를 더 준다 그러면은 그쪽 은행으로 갈아타고 싶은 것이 다 같은 예금자들의 마음일 텐데요. 이렇게 이율이 높다는 점 외에도 상호금융기관의 장점 또 있다고요? 예,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조합원에게는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해서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탁금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은 개인별 2,000만 원까지는 이자 소득세와 주민세가 없고 농어촌 특별세에 해당하는 1.5%만 부과되어 왔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에 비해 세금을 떼는 금액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 효과가 있는 셈인데요. 출자를 하거나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원이 돼야 합니다. 해당 조합이나 금고에 일정액을 출자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이자 소득세가 15.4%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농특세가 1.5%라고 한다면은 한 10분의 1 정도 이자를 더 높게 받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아까 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가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 출자금이라는 것인데 출자금의 개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자금이란 조합원이 자본금을 납입한 형태를 말하는데요.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한 구자 이상의 자신의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조합원은 매년 출자한 액수에 따라서 배당금이라는 걸 지급받게 되는데요. 배당금은 각 기관마다 또 사업 시절에 따라 다르지만 신협의 경우 평균 배당률이 5% 정도 됩니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을 보탠다면 웬만한 은행 이율보다 높은 셈인데요. 그런데 출자금의 경우에는 2009년 말까지만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예탁금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2010년부터는 5%, 2011년부터는 9%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배당이나 정기 예탁금으로 짭짤한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 조합원을 등록해 혜택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출자금에 대한 배당 소득까지 이런 혜택들이요. 내년부터는 슬슬 사라질 전망이라고 하니까 생각 있는 분들은 가입 서두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안으로 가입하면 좋을 법한 상품들 이 밖에 또 더 있다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상호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공제상품도 눈여겨봐두어야 하는데요. 공제상품이란 표현이 좀 다를 뿐 보험상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호금융기관의 보험상품도 일반 보험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고 보장 내용이 같은 일반 보험회사의 상품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특히 신협의 경우 현재 모든 보험 상품이 유배당 상품인데요. 유배당 상품은 말 그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계약자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해 주기 때문에 계약자는 투자 수익을 일정 부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모두 무배당 상품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신협의 공제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호금융기관이라는 것이 잘만 활용을 한다면은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상호금융기관에 돈을 맡겨두는 걸 굉장히 좀 꺼려 하시죠. 뭐 혹시 망하지는 않을까, 내 돈 다 날아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또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대마불사를 불리는 IB까지 우수수 다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안전성 등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라면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 또 상호금융기관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데요. 왜곡한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서 외화 유동성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시는 분들은 개별 조합이나 금고에 비치되어 있는 경영공시를 참조해서 건전성 지표 등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행이 망한다 할지라도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돈을 맡겨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3, 4천만 원 정도 가입을 해서 만기가 됐을 때 원금과 이자 합이 5천만 원만 안 넘으면 될 것 같네요. 뉴스 이번 시간엔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미술계 크고 작은 이슈와 실속 있는 투자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미술재테크. 이번 시간은 최근 미술품 경매 시즌을 맞아 미술계 다양한 움직임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화면 준비했어요. 함께 보시죠. 네, 미술재테크의 최은정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황으로 미술품 경매시장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 악재를 벗기에 미술계에서는 꾸준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미술 투자자들에게 들리는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맘때쯤 찾아오는 대형 경매시장. 지금 그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불황을 이기기 위한 해결책으로 규모가 큰 대형 경매사들은 일찌감치 해외로 눈을 돌렸는데요. 국내의 한 회사는 일본, 대만과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마카오에서 대규모 경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성공적인 홍콩 경매에 이어 국내 경매사가 해외에서 경매를 벌이는 건 이번이 두 번째. 국내에서도 프리뷰를 통해 이번 경매에 나온 작품 가격들을 추정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아시안 옥션위크 경매는 500만 원대에서 2천만 원대의 컨템포러리 작품들 위주로 구성이 되었고요. 데미안 허스트, 추정가 30억 원대의 앤디 워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좋은 가격에 출품되었습니다. 미술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매시장. 이번 경매에는 미술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과 개성 있는 도트 페인팅을 선보인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들이 있었고요. 또 이동기, 김동유 등 국내 인기 작가들의 작품들까지 국내에 300여 명의 작가, 500여 점의 작품들이 최고가 경쟁을 벌이며 투자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생 경매 회사는 차별성을 무기로 또 한 번 경매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1년 후 환매 시 낙찰가 80% 보장제나 최저 수수료율 보장제 등 파격적인 전략을 내세우기도 하고 650 온라인 경매를 통해 편리함을 내세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중 경매를 앞두고 있는 한 경매사를 찾았는데요. 그곳에서 최근 경매 시장의 동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최근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 시기에 대응하는 미술품 경매 시장의 트렌드는 어떨까요? 예. 지난번 IMF 때는 우리나라 혼자만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세계 경제가, 특히 미국 경제가 어려운 곳이 그대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이걸 볼 때는 세계가 하나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 세계가 하나가 된 게 미술 시장에서도 똑같이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거. 그러면은 앞으로 이러한 하나의 그 세계 미술 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작가들이 누구겠느냐. 그러한 작가들이 전면에 부상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옥션벨에서는 그러한 작가 위주로 이렇게 작품을 선정해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콜렉터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봐왔던 작품들하고 앞으로 세계를 대표할 작가들하고 이게 분명히 차별화가 될 거다. 이번 경매에서는 특히 제1교포 출신이나 민중미술 작가들을 소개해 작품의 차별화를 통해 투자 가치를 높였고요. 블루칩 젊은 작가들의 가능성도 미리 점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고미술 시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우리 전통 미술의 단아한 아름다움은 국내를 넘어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미술품의 홍수 속에서 고미술의 희소성과 가치의 매력을 느낀 투자자들은 이곳으로 발길을 돌리는데요. 도자기, 서화, 민속품 등이 가득한 게 마치 박물관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미술 투자 방법 중에 하나로 널리 알려진 경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근 미술계의 분위기도 느끼고 미술 세계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치 않는 미술 재테크의 진리도 실감하셨을 텐데요. 당장의 수익률에 연연하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것 항상 기억하세요. 네, 미술품 경매 시즌에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 평소에 보기 힘든 이 명작들이 대거 전시돼서 눈이 즐겁다는 점인데 와, 정말 이번에도 실감합니다. 미술품 경매 시장의 이모저모 더 자세히 알아보죠. 조상인 미술 전문 기자 최현정 아나운서와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매 회사들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못한데 조상인 기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내 미술품 경매가 한창 진행 중이란 말이죠. 괜찮겠습니까? 예, 분야를 막론하고 요즘은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경매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 주요 경매 회사들의 성적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번 달 초에 뉴욕에서 각 경매 회사들의 메이저 경매가 열렸는데 크리스티가 낙찰률 62%, 포렘스가 59%를 기록했고요. 소더비는 54%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얻었습니다. 반토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경매를 접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내 경매 시장은 지금이 겨울 메이저 경매 시즌이고요. 그 경매가 이달 말부터 12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경매 회사들은 오히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을 기회로 생각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상황을 잘 좀 활용을 하면은 오히려 실속을 챙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이번 시즌 경매 더 주목하라 이렇게 들리는군요. 네, 이번 경매는 현금 유동성이 다들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과도한 입찰 경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품 수준도 좋습니다. 보통은 불황기에는 작품이 팔리지 않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고가의 명작을 내놓길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매는 해외 금융위기가 지금처럼 비관적인 상황을 만들기 전인 7, 8월에 이미 작품 소싱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경매 회사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작품들을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또 출품 가격은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저렴한 가격에 출품된 보다 좋은 작품들을 과도한 입찰 경쟁 없이 장만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작품이 이미 확보된 것이어서 퀄리티가 굉장히 좋을 뿐만이 아니라 불황기라서 거품 없는 가격에 또 과도한 입찰 경쟁 없이 작품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잠깐 보니까 그 경매 회사별로 뭐랄까요, 그 특징 같은 것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특징과 전문성이 강조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미술 경매 시장을 이끄는 국내 최대의 경매 회사로는 서울옥션이 있는데요. 10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올 5월에는 코스닥 상장사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고미술품 경매로 명성을 쌓았고요. 특히 주목받는 분야는 한국의 젊은 작가들을 선보이는 커팅 엣지 부문입니다. 그리고 서울옥션과 양대산맥 격인 K옥션이 있습니다. K옥션은 이번에 일본, 대만의 경매 회사와 손잡고 마카오에서 처음으로 해외 경매를 실시합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한 동시에 외국 회사와 손잡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을 써서 눈길을 끄는데요. 처음 고안된 이 같은 다국적 경매쇼에서 446점의 작품이 8시간에 걸친 경매를 통해 선보였습니다. 그래요. 그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작품들의 선전 또 기대를 해봐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매 회사에서는 소위 말해서 전략적으로 미는 작가 또 작품 있는데 실제 마켓에서는 또 어떤 작가, 어떤 작품이 인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경매 시장을 보면 현재 미술 시장의 트렌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쇼 프로그램을 보면 가장 인기 있는 유행가를 아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네.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혹은 너무 어려운 작품일 경우에는 경매쇼에서 설명을 하다가 오히려 시간이 다 지나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작가의 작품을 본 입찰 경쟁자들이 단번에 좋다, 아니다, 나쁘다, 맞다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앤디 워홀과 로이 리텐슈타인 그리고 데미안 허스트 같은 작가들은 경매쇼에서 빠질 수 없는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흥행을 좌우하는 팝아트 대표 작가들이 있어야지 초보자들의 시선을 끌 수가 있고 전달하는 메시지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있습니다. 또 알아보기 쉬운 구상회화나 장식성이 강조된 작품들이 경매 시장에서는 강세를 보이는데 이 부분은 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고전 명작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경매 시장에서 어떤 인기 있는 트렌드 작품들의 특징을 한번 쭉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가 경매 회사를 둘러보고 오셨잖아요. 어떻든가요? 네, 국내 여러 경매 회사들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피카소나 르누아르, 그다음에 앤디 워홀, 박수근의 작품처럼 평소에는 보기조차 힘든 그 작가들의 그 명작들이 대거 걸려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황홀했습니다. 또 경매 시장에는 미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또 그림뿐만이 아니라 민화, 토기, 불상 등 다채로운 고미술품도 그 열기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세라 불황 속에서도 미술 마니아들은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 나왔는지 이걸 한번 좀 짚어보죠. 먼저 K옥션부터 좀 챙겨볼까요? 네, 아시아를 무대로 한 K옥션은 이번에 총 90점의 작품을 출품했고요. 추정가는 총 110억 원에 이릅니다. 앤디 워홀의 대표적인 이미지인 마릴린 먼로를 주제로 한 4명의 마릴린이 추정가 35억 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데미안 허스트는 한때 약학 공부를 했던 그가 색색의 항생제 알약으로 표현한 세팔로리딘이 11억 원에 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땡땡이 혹은 도트무늬로 더 유명하죠. 아시아 시장을 노린 경매이다 보니 일본과 중국 작품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중국 현대화가 중에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장샤오강의 혈연 시리즈가 3억 2천만 원에 출품됐고요. 요시토모 나라의 작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들과 경쟁할 국내 작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화 캐릭터 아토마우스가 인상적인 이동기의 만국기가 3,800만 원에 출품됐는데 요즘 한참 상종가를 치고 있는 작가이다 보니 얼마나 높은 가격에 팔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세계에서 통하는 추상화가 이우한 화백의 동풍이 3억 4천만 원, 물방울 화가 김창렬 씨의 해체가 1억 9천만 원에 출품돼서 원로 작가로서
해외 작가들과 어깨를 견주게 됩니다. 네, 정말 세계 거장들의 작품이 한 곳에 모였고 또 그 추정가만 들어봐도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미술사를 다룬 드라마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음 미술을 전문으로 따로 하는 경매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네, 아이옥션이라고 올해 초 출범한 신생 경매사가 있습니다. 출품작의 70% 이상은 고미술품만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한 고미술품 전문 경매회사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경매를 시작하는데요. 끊이지 않는 고미술품 진위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감정서 제공은 물론이고 위작일 경우에는 환불도 약속하면서 고미술품에 대한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매에서 눈에 띄는 작품은 바람의 화원이라는 드라마로 화제가 된 조선시대 대표 작가 김홍도의 작품 쌍화도와 회로도 대련이 두 폭 한 세트로 출품됐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에 출품된 작품은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석조 일경 3존 3세불 입상인데요. 추정가는 5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 명의 부처가 한 받침대 위에 서 있는 바로 그 작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그 작품이 통일신라시대 한 700년대 초반 정도에 제작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역사성과 희소성, 정말 대단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국내 경매 최고가 기록을 경신할 뻔한 이 50억 원짜리 불상은 출품됐다가 안타깝게도 경매 하루 전날 출품이 취소됐습니다. 일각에서 진품인지 위작인지 의심스럽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이 진위 논란이 일자마자 아이옥션이 긴급히 경매 취소를 발표한 겁니다. 경매회사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요. 만약 50억 원짜리가 낙찰됐더라면 수수료만 수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경매회사의 생명은 신뢰라는 점을 잊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런 대형 경매 회사들의 움직임과는 조금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승부를 하는 신생 경매 회사들도 요즘 눈에 띈다고요? 예, 지난 4월에 출범한 옥션별이라는 경매 회사가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는 선보이지 않았던 참신한 작가들을 발굴해서 대거 경매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번 경매에서는 일본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제일교포 1세대 작가인 고 송영옥 화백의 1990년작 백제 관음상이 출품됐습니다. 유화로 표현한 민족의 얼과 조국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오칠로 작업하는 전용복 씨의 작품도 인상적인데요. 추정가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입니다. 또 우리나라 민중미술 대표 화가인 구본주 씨의 청동조각 눈칫밥 30년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선에 출품됐습니다. 이 작품은 30년을 가쁘게 달려 급속한 현대화를 이루어낸 우리의 전 세대를 표현한 것인데요. 이렇게 한국적인 시대 상황을 반영한 작품을 통칭해서 민중미술이라고 합니다. 미술사적 의의를 가진 작품들이라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제가 주의 깊게 보는 작품은 고 백남준 화백의 작품인 TV첼로인데요. 보시다시피 깜찍하고 예쁩니다. 형태가 아주. 추정가는 9,5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선이고요. 3개의 모니터를 배열해 첼로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조형미가 탁월합니다. 이렇게 출품된 작품들이 옥션별의 차별화와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백남준의 TV첼로도 그렇지만 지금 북한 출신 작가죠. 선무의 트레이닝복 입은 김정일이 아주 프리뷰 전시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옥션별 경매는 며칠 뒤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고 나도 한번 경매에 참여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초보의 경우에 사실은 쉽지가 않은 부분일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선뜻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경매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문의를 하시면 회원 등록, 회원 가입 신청을 받게 됩니다. 회원 가입비로는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일단 먼저 지불을 하시고 나면 경매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경매에 대한 정보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매 시즌을 굉장히 반겨하던 미술 애호가들하고는 대조적으로 또 이런 경매를 굉장히 좀 꺼려하는 작가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작가들 중에서는 사실 경매에서는 몸값이 오르고 작품값이 뛰지만 실질적으로 작가에게는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소가리를 하거나 불쾌해하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네. 활동 초창기에 저렴하게 혹은 선물 개념으로 공짜로 작품을 준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작품들이 요즘 작가의 이름을 타서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래 소장해 주길 바랬던 작가에게는 섭섭함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경매에서 나중에 되팔기만을 생각하고
투자를 넘어 투기성 개념으로 접근하는 이런 컬렉터들을 볼 때면 작가들은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미술 투자는 무엇보다 그 작품을 감상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로 보는 미술 재테크 함께 해봤는데요. 조상인 미술 전문 기자 최현정 아나운서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새롭게 쏟아지는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불황의 그늘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불황기에는 미술 재테크도 기존과는 다른 전략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갤러리 눈의 박이찬국 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불경기 여파 때문에 그 미술계 내부에서도 미술시장 전망이 밝지 않다, 굉장히 어둡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겠군요. 네, 현재 미술 전문가나 화랑, 미술 전문 잡지들이 미술 시장의 전망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미술 시장은 파는 사람만 많아지고요. 사는 사람 수는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트페어와 전시장이 쓸렁해지고 옥션의 낙찰률이 최저를 기록하는 상황이 오겠죠. 이미 10여 곳의 갤러리가 문을 닫았고요. 외국 작가 초대전을 기획했던 화랑들이 전시회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더 악화된 메이저 갤러리들이 그 지점들의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옥션의 경우 낙찰률이 작년과 올해 전반기 7, 80%에서 현재 5, 60%대로 20% 정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 총액도 30, 40%가 낮아졌는데요. 특히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생존 작가 중에 그 청경자, 이우환, 김종학, 김형근, 오치균, 이활종, 사석원, 이대원 씨 등은 작년에 비해 3분의 1 이상 떨어졌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그랬듯 이번에도 미술 시장도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리라 예상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 시장이 그렇게 경기를 탄다면 97년 IMF 외환 위기를 당했을 때 국내 미술 시장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것도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먼저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IMF를 거치면서 미술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지만요. 특히 그 버블 미술품의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요. IMF 전에 동양화 작품들, 즉 80년대 군사 정권과 친했던 작가들하고요. 서양화 몇몇 작가들의 작품, 당시 현재 화랑 전속 작가들의 작품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당시 정치나 경제 등 뇌물의 수단으로 많이 애용되었던 작가들의 미술품이었는데요. IMF가 오고 작품들이 거래가 되지 않자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현재도 그 작품들은 가격이 이전만 못하기도 한데요. 이제는 정치자금법이 생겨서 그런 폐단도 많이 없어지고요. 자체적으로 정화도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또 IMF 땐 옥션의 낙찰률이 하락하면서 어느 한 분야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요. 골고루 그 관심을 받게 되면서 특정 작가 중심의 언론 보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 갤러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다양하게 전달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미술 시장이 서서히 그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요. 미술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작가가 심혈인 그 작품들을, 아주 큰 대작이나 실험적인 작품들이 그 잘 나가지가 않고요. 소품으로 불리는 아주 작은 작품들의 전시만 많이 그 벌어지고 흥행이 됐었는데요. 이런 경기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IMF의 전철을 다시 밟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술 시장이 IMF를 거치면서 가격의 거품은 많이 빠지고 다양성은 주목을 받았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전망은 어둡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럴 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럴 때가 오히려 투자의 적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실제로 이런 시기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옥션에 실제 낙찰된 작품들을 분석해 보면은요. 주식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처럼 이제 큰 손들은 주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평가된 젊은 작가들의 그 작품들은요, 경기가 좋아질 때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개미 투자자로 불리는 일반 콜렉터들은 그 작품들을 잘 구입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가 일반 콜렉터들이 미술품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즉 주식의 상투를 잡는다는 말처럼 그 일반 투자자들은 가격이 가장 높을 때 작품을 구입하고요. 정작 가격이 쌀 때 혹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가격들이 골고루 싸게 분포되어 있을 때 작품을 사지 않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면 가장 비쌀 때는 작품을 내다 팔 때고요. 경기가 지금처럼 안 좋을 때는 바로 작품을 구입할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미술 재테크하는 데 있어서 베스트 타이밍이다 하는 말씀이신데 뭐 100마디 말 들어 무엇하겠습니까? 나 이렇게 해서 미술 재테크 성공했다. 그것도 IMF 때 이런 사례 알고 계시면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IMF 때 미술품을 수집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경제가 자연적으로 회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작품을 샀던 분들은 거의 5배에서 10배의 수익을 올렸는데요. 분당에 사는 어떤 분은 부도가 난 회사에서 그 작품을 싸게 내놓은 미술품들을요, 저가에 이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7년 만에 17배의 수익을 올렸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17배요. 예. 그리고 대표적인 분이 계신데요. 예전에 건설회사 이제 회장님으로 계시던 분인데요. 이분은 은퇴 후에 미술품 수집이 취미셨는데요. 그 이분의 이제 수장고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IMF 때 미래를 내다보고 30대와 40대 작가 중심으로 작품을 구입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당시에는 10억에서 15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셨는데요. 제가 아마 둘러본 보로는 지금 가격이 총액이 한 1,00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어머. 그리고 옥션에 이 작품들을 내놓는다면 아마 더 큰 가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불경기 때 떨어진 좋은 작품의 그 가치는 경기가 다시 회복되면은 100이면 100 다 다시 회복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뭐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원래 가치를 회복한다든지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또 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 사례들을 또 직접 언급을 해주셨고요. 근데 반대로 이런 식일수록 팔 때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역시 사례로 말씀드리면 네. 어떤 분은 IMF 때 부도가 났었는데 그 회사 오너였고요. 부도가 났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작품들을 그 내놓고 팔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품 가치에 비해 가격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시다가 창고에다가 쌓아뒀었는데요. 이후가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나서 이 작품들을 옥션에다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이 높은 값이 돼가지고요. 사업 자금을 만들어서 재기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그 유명한 호텔의 회장님으로 계신데요. 그 시장 상황을 예견하고 이제 꾹 참아서 기다렸다가 팔아서 이득을 본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잘못 판 경우인데요. 네. IMF 때 이제 대표적으로 부도난 모 재벌은 소장 작품들을 당시에 경매에 대량으로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지 잘 팔리지 않아가지고 헐값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경매에서 이 작품을 구입한 콜렉터들은 몇 년 뒤에 엄청나게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어떤 콜렉터는 그 동양화 작품 중에 아주 유명한 조선시대 작가의 작품이었는데요. 40배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작품성 있는 고가의 작품 가격이 불경기에 아주 하향 조정됐다면 가능하다면 미래를 위해서라도 작품가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한 그 투자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지금 그 IMF 당시를 교훈 삼아 본다면은 투자의 적기는 지금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투자의 대상은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특별히 그 초보 투자자들의 눈높이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런 시기일수록 주의할 점은요, 무조건 싼 작품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즉 작품성과 미래성을 골고루 가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저평가된 작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뜨는 작가에게 우르르 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요즘 콜렉터들을 보면 예전처럼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몰려가지는 않고요. 작품성을 많이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런 불경기 속에서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요령을 정리하면은요. 첫째로 묻지마 투자 금지이고요. 둘째로 미로 작품성에 대해 투자하기. 마지막으로 전시회와 옥션에 꾸준히 참가하면서요. 작품의 가격을 혹은 그 옥션의 추이를 지켜보는 노력도 옥석을 가려내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이 정도의 원칙만 지켜도 지혜로운 투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값이 오를 거다 이런 호재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저렴한 값에 구입해서 집에 걸어두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누려보는 여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향후 미술시장 전망을 해보면서 적절한 투자 요령까지 알아봤습니다. 갤러리 눈의 박희찬국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경기 전망이 어둡게 발표되면서 여기저기서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면 할수록 더 즐거워지는 곳, 바로 가정경제가 아닐까요? 헬로머니 코치 이번 시간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바탕으로 구체적인 구조조정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먼저 사연부터 확인해 보시죠.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에 올게요. 2달 뒤 결혼하는 영철 씨 커플.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주말마다 부동산을 찾고 있는데 아유, 이 동네도 집값이 만만찮네. 아무래도 어지간한 집을 사려면 1억 원은 대출을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자기야, 우리 신혼집 꼭 아파트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애도 없으니까 원룸으로 전세를 들어가는 건 어때? 에이, 내 집 마련은 서두를수록 좋은 거야. 결혼도 늦었는데 집은 사서 시작해야지. 내 말 좀 들어봐. 어차피 1억 정도 대출을 받을 거라면 그 돈으로 작은 빌라를 사두는 거야. 요즘 빌라가 대세라잖아? 빌라 값이 오를 테니까 대출이자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또 재개발이라도 돼봐. 훨씬 수익률이 높은 거잖아. 이거 우리 떡순이. 그래, 우리 작게 시작해서 크게 한번 벌어보자. 응? 원룸에서 신혼 살림을 차리기로 한 두 사람. 합의하에 대출을 끼고 빌라를 샀는데 그로부터 7개월 뒤 난데없이 불어닥친 경제 불안과 부동산 가격 폭락. 부부의 미래 청사진에도 큰 문제가 생겼다. 여보, 대출이자가 또 올랐어. 이제 은행에 다달이 200만 원씩이나 내야 돼. 뭐? 월급은 안 오르는데 이자는 또 오르고. 어떡하란 말이야. 펀드를 깨서 대출을 좀 갚아보려고 해도 펀드 역시 반토막 났고. 우리 어떡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자기야, 그냥 우리 그 빌라 팔아서 빚을 다 갚는 게 어떨까? 안 돼. 값이 하나도 안 올랐는데 지금 팔면 몇 달 대출 이자만 손해보는 셈이잖아. 재개발이 될지도 모르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아이고, 여보, 우리 애도 낳아야 되잖아. 이자만 한 달에 200만 원씩 물면 내 월급만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 누가 부동산 값이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나? 아무래도 전문가 도움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엉클조에게 여쭤보면 되겠구나. 잘못된 부동산 투자로 미래가 묶여있는 신혼부부. 과연 이들에겐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 네, 오늘 사연 주신 부분은 잘못된 부동산 투자로 지금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네요. 엉클조 아카데미의 조경만 대표님 모시고 이 부부의 고민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아내분의 전략,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사실은 부동산 투자에서 큰 재미를 보셨는데요. 글쎄요, 뭐 아무리 좋은 투자 전략도 사실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안타깝게도 가장 안 좋은 시기에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예, 보통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에서 자기 자본을 한 50%는 갖고 시작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부의 경우는 대출금 7,500만 원 그리고 전세금 1억 원. 그래서 자기 자금은 결국 1,500만 원만 가지고 2억 원 가까운 투자를 한 거니까 상당히 무모한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던 것은 아마 부동산에 대한 사전 이해나 좀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경우는 좀 상황이 바뀌었겠죠. 신문에 나오는 부동산 정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정독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정보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이번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들이기는 하지만 아마 좋은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 기회가 되고 앞으로도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님 말씀처럼 뭐 비싼 수업료 내는 셈 치지 뭐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또 들여다보면 상황이 그렇게 여유로운 것 같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 부부의 재산, 부채 현황 좀 짚어주시죠. 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이고요. 투자용으로 구입한 빌라의 현재 시세가 1억 9천만 원, 적립식 펀드가 국내 펀드, 해외 펀드 각각 3,200만 원, 1,800만 원, 합해서 5천만 원인데요. 현재 평가액이 3,400만 원으로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총자산이 결국은 3억 7,400만 원인데 부채를 살펴보면 빌라 구입하면서 얻은 대출 7,500만 원과
빌라 전세 보증금 1억 원 합하면 1억 7,500만 원. 결국 순자산은 1억 9,900만 원이니까 오피스텔 전세금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집은 오피스텔, 빌라 이렇게 해서 두 채지만은 빚 갚고 나면은 집 한 채 값밖에 돈이 남지 않는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게다가 지금 현재 대출금 갚는다고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돈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얼마나 빠듯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부의 생활 형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부부의 그 수입이 남편과 아내 합해서 총 6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금하고 이자로 매월 200만 원을 쓰고 있고요. 네. 나머지 400만 원은 의식주 95만 원, 부모님 용돈 60만 원, 부부 각자의 용돈 67만 원, 자기개발비 20만 원. 이렇게 하면 소비성 지출이 전체 소득의 약 40%인 240만 원 내외이므로 상당히 검소하고 알뜰하게 생활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잉여자금이 보장성 보험에 23만 원, 장기의 저축성 보험에 35만 원, 그리고 매월 적립식펀드에 110만 원을 불입하고 계십니다. 네, 다행히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매달 나가는 200만 원이라는 대출금 그렇게 좀 큰 부담으로 느끼진 않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앞으로 1년 뒤에 이 아내가 임신과 출산에 따른 또 직장 휴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돈을 좀 모으고 저축을 늘려나가야 할 시기인데요. 오히려 이제 대출금 갚느라 지금 정신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대표님, 이 혹시 부부가 오피스텔을 좀 처분을 한다면은 좀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피스텔을 처분한다는 말은 빌라로 이사 간다는 말인데요. 그렇죠. 그 단순히 재무적으로 계산한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집을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죠. 예를 들면 뭐 주변 환경이라든가 또는 출퇴근 거리, 뭐 지역에 대한 선호도, 또 가족을 위해서 적정한 규모인가 또는 구조가 그런가. 또 하나 더하기를 하자면 1가구 1주택 등 통해 가지고 다음에 집을 마련할 때 우리가 좋은 조건인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고려했는데도 빌라에 들어가서 세를 주는 것보다 내가 거기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하신다면 입주를 권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에도 우리가 집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제는 빌라를 매도하는 걸로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꼭 지금 굳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빌라를 처분해라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 부부가 빌라를 샀을 시점에는 분명 미래 가치, 뭐 호재 이런 것들 다 고려하고 구입했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가격이 오르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 집을 사서 투자를 할 때는 어떤 투자 목적이 있었겠죠. 좋은 뭐런 여건들을 알아보시고 결정했을 텐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상 특별히 부동산 시장이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호재가 지금도 호재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투자 가치가 여전히 예전과 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상존하는지, 아니면 주변이 개발되면서 가격이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도로 등이 나면서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감안해서 호재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무구조상 현재 상황은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갖고 계신 빌라를 매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상황이 굉장히 매매가 어려운 상황인 건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직접 시간을 내서 그 빌라가 소재하는 동네에 가서 부동산 거래처 두세 곳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탐문 조사를 하고 물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의견을 좀 묻고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 뭐 빌라를 뭐 처분하건 그렇지 않은 건 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리하게 사신 빌라를 팔아서 빚 갚고 저축 규모를 늘려라,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내 집 마련 전략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가족의 경우는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눈앞에 닥친 거대한 재무 목표죠. 그래서 좀 구체화를 좀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새 같은 경우는 미분양 아파트를 조금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분간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좋은 지역에 괜찮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황으로 미분양이 된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많이 할인하고 있기 때문에 옥석을 잘 가리신다면
아마 저렴한 값에 좋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2년 후 정도를 생각하신다면 청약저축을 작게라도 가입하셔서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미분양 아파트를 노려보되 청약저축은 들고 있어라, 이런 전략이 되겠군요. 자, 이제 드디어 종착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부부가 종신보험 하나씩밖에 지금 없어서 보험을 하나 더 들고 싶은데 좋은 보험 어떻게 고를까 하는 고민이에요. 예, 이 두 부부가 갖고 계신 종신보험 상품은 생명보험 쪽에 있는 영역의 상품입니다. 네. 보험을 대부분 고르실 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양쪽을 같이 보고 고르셔야 되는데 네. 한쪽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다른 쪽 의견을 듣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신보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손해보험 위험까지 커버해 주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부부의 종신보험료가 23만 원이니까 일단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정리하시면 종신보험 액수를 조금 줄일 수가 있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필요한 특약과 함께 손해보험 쪽에 실손보상보험을 가입하기를 좀 권유합니다. 앞으로도 태어날 자녀보험도 어차피 고민하셔야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문가를 만나서 개념을 세우고 구체적인 상품 정보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같이 제안을 받으시면 나름대로 정확한 보험 플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할 때는 생명보험과 또 손해보험 양쪽 얘기를 모두 들어봐야 할 뿐 아니라 이미 가입한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 싶을 때는 보험료 조정도 필요하다는 조언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전반적인 조언 좀 해주시죠. 네,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자신의 자산 규모, 그다음에 현금 흐름, 그리고 투자 목적이나 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좀 경청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계속 보유를 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두 가지 결정밖에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으면 잘못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부처럼 본 가정의 소중한 행복이 굉장히 자꾸만 멀어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앞으로 예전처럼 부동산, 특별히 아파트가 계속 올라줄까, 다른 투자 수단처럼 적당한 수익을 줄 수 있을까를 좀 체계적으로 넓고 길게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꾸준한 공부를 하면서 부동산 보는 안목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만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과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9억이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을 땐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때문에 요즘 단독 명의로 돼 있는 집을 공동 명의로 전환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의 전환 과정에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등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 세금이 만만치 않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을 살 때 처음부터 공동 명의로 해두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역시 돈 되는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